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온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이 날씨가 경제에 미친 여파를 확인했으나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하락한 16,364.29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14% 상승한 4,357.97을 나타냈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S&P 500 지수는 전날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1873.81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조사 업체인 ADP는 지난 2월 민간 부분 고용이 13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5만 8천 명을 밑돌며 1월의 원래 기록인 17만 5천 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ADP는 지난달 신규 고용자 수를 12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 산업 지수가 하락해 서비스 경기가 둔화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미국의 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1.6을 기록해 지난 1월 54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53.6을 하회한 수치이며 지난 2010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최근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한파로 인해 경제 회복을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12개 지역 연방은행 중 8개 지역이 지난 1월과 2월 보통에서 완만한 속도로 확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5일 베이지북에서 공개된 9개 지역에서 완만한 성장을 나타냈다는 표현보다 부진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인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앞두고 관망세가 커진 것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증시는 0.49% 하락했고 프랑스 증시도 0.11% 내렸습니다. 영국 증시도 0.71%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가 전기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예비치와 동일한 수치로 지난 3분기 0.1% 확장된 데 비해 가속화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 전체 28개 회원국의 GDP 성장률도 전기 대비 0.4% 확장되며 3분기 0.3%보다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과 또 베이지북 발표 등으로 인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을 보면 혹한이 일부 지역의 경기 성장에 둔화를 시켰고 또 소매 판매와 제조 등 많은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고용지표도 부진했는데 지난달 미국의 ADP 고용지표가 13만 9천 명 늘어나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간으로 7일 발표될 고용지표도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지표 부진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것처럼 국내 증시도 어제 양증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긍정적인 흐름에 이어서 국내 증시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날씨는 다소 쌀쌀하지만 3월의 시작 봄을 알리는 경칩입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2월 ADP 민간 고용 수치가 13만 9천 명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16만 명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투자자들은 미국의 경제 지표를 좀 무시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수 변동폭은 크진 않았고요. 혼조 국면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그 지수의 움직임은 네. 뭐 혹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나마 좀 비껴가는 강건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내일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죠. 이런 부분에서 다소 좀 관망 심리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드리겠는데요. 다우가 0.22% 소폭 내려갔습니다. 16,36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14%가 오른 4,357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지수 변동폭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0.01%가 하락한 1,873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표 ADP 민간 고용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2월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이 혹한 영향이 일부 지역의 그 소비 경기와 고용의 증대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현재 진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월 서비스 PMI, 이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그 집계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51.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1월에 54보다도 떨어진 수치고 시장 예상치 53.6을 하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지표는 그리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도 별반 좋지는 못했습니다. 낙폭은 크지는 않았는데요. 영국은 0.7%가 내려갔고 독일은 0.5%가량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0.11% 하락이 됐습니다. 오늘 4분기 유로존의 GDP 잠정치가 0.3으로 예비치와 같은 수치가 나왔고 그다음에 EU가 우크라이나에 150억 달러를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지만 오늘 파리에서 열릴 외무장관 회의에 이 러시아의 외무장관인 세르게이 라브노프가 불참한다라고 통보가 돼서 이 우크라이나의 긴장 사태 이런 부분이 유럽 증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2월 ADP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요일 발표될 또 고용 지표의 부진함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늘 보면 네. 하루 전에 민간 기업사입니다.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네. 이제 그 민간 기업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늘 그래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죠. 그렇지만 좀 발표된 수치가 1월보다는 좀 올라왔지만 네. 예상보다는 좀 미진했습니다.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는데요. 이 노동부의 2월 고용보고서 실업률 수치와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예상보다 조금 추측거리지 않겠느냐 이런 그 예상이 현재까지는 좀 중론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그 기사 참고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자료는 로이터의 자료 화면인데요. 여기 제목이 나와 있죠. 개인 소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런 쪽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 혹한의 영향이 ADP 민간 고용 수치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그림은 워싱턴 지역에서 눈을 현재 그 제거하는 제거 작업의 제거 차량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화면은 이 ADP 그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사의 웹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13만 9천 명이 이번에 증가했다라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크게 나와 있고요. 작은 기업들은 5만 9천 명 고용이 증가했지만 중간 규모의 그 기업들은 3만 5천 명 증가했고 큰 기업들은 오히려 작은 기업들보다 그 고용이 늘어나는 수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쪽 우측에 보시면 매뉴팩처링 제조업에서 고용 경기는 1,000명 정도 늘어났고 컨스트럭션 건설도 14,000명 1월 수치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졌고요.
Financial Activ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2,000명이 현재 감소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1월 수치가 17만 명에서 12만 7천 명으로 다시 수정 하향이 됐고 2월 수치는 13만 9천 명으로 현재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 증가폭은 매우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지난해 2월이었죠. 20만 5천 명 대비보다는 3분의 2가량 현재 올라서지 못한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자료 화면은 ADP 고용에서 이제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 그림들을 같이 이제 망라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볼 부분은 6개월 평균이 현재 18만 6천 명 정도인데 이번 달에 13만 9천 명으로 현재 집계가 됐고요. 3개월 평균도 15만 3천 명인데 여전히 현재 하회한 13만 9천 명 수준으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혹한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일부 수치에 여전히 반영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한을 말씀하셨는데 연준 2월에 베이지북을 공개해보니까 특히 북동부 지역의 혹한의 영향이 가장 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이런 그 굵직한 지역들이 많이 현재 망라가 돼 있죠. 이 내용들은 3월 FOMC 18일과 19일 날 열릴 이 경제 지표의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되는데요. 자료 화면도 하나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미 경제 채널의 한 페이지인데요. Severe Weather라고 썼습니다. 역시 좋지 않은 혹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여기 이제 썼고요. 전반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나온 코멘트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에서 가장 좀 좋지 않았던 쪽이 뉴욕과 필라델피아 역시 북동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12개 권역 중에 혹한 때문에 2개 권역이 일부 타격이 있는 것으로 봤고 8개 지역은 그리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중평을 했습니다. Unusually severe weather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주 이상 혹한이 이런 부분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카고는 일부 영향이 나타나서 성장이 조금 주춤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월에 베이지북은 미국의 경기 성장의 추세를 moderate라고 썼었는데요. 이번 2월 베이지북에서는 modest to moderate로 경기의 확장 진폭을 한 단계 조금 낮췄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날씨가 추운 탓에 일부 수해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겨울용품을 판매하는 판매점이나 일부 스키 리조트가 있는 리치몬드나 미니애폴리스 지역은 이런 수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보다도 일부는 또 수혜를 받았다는 점, 이런 점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7일 발표될 고용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6일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드라기 총재는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좀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거는 정책의 립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구체화된 내용이나 시장의 좀 물량 공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좀 싱겁게 끝날 수 있다는 그 전문가의 의견들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많은 상태고요. 지난해 11월 ECB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를 해서 현재 기준금리는 0.2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오후가 되겠는데요.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EU 지역에서는 ECB 금통위가 있고 영란은행의 금통위도 있습니다. EU 정상회담도 있고요.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IMF가 ECB가
금리를 좀 내릴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화면에 자료 화면이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제목에 나와 있죠. IMF call for ECB rate cut. 금리를 인하하라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뒤에 quantitative easing은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 이런 부분도, 이런 정책도 그 고려를 할 것을 좀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드라기 총재 옵션 뭐 이렇게 그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cut rate,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 다음에 end of sterilization, 불태화 방식을 중단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뭐 재밌는 것은 do nothing, 뭐 아무 액션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현재 바라보는 식견이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드라기 총재는 이번 3일이었죠. 유럽 의회의 통화정책회의에 연설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현재 밝힌 점, 이런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조금 어렵지 않는 것이 중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ECB가 상당히 큰 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경기 부양 카드를 적절하게 올해 꺼낼 수 있다면 이를 좀 빨리 보여주는 것이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라고 보겠습니다. 어제 전인대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5%로 동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성장 희생 없이 내수 부양, 이제 구조 조정 두 마리 토끼 다 가져가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차이나 쪽에 어떤 어려운 부분, 네. 우리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일을 실현하는 세부 구체적인 액션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 이런 부분이 조금 구체화되기 좀 어렵다는 점, 이런 점이 조금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화통신의 자료 화면인데요. 화면에 아주 크게 현재 리커창 총리가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아주 보시기 좋게 아주 사진이 크게 나와 있는데요. 역시 중국의 담대한 이런 사진의 크기를 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소주제, 이런 부분이 현재 망라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이제 인상적인 부분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7.5로 제시했다는 부분입니다. 2년차 이제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1년차에는 후진타오 원자보 체제의 7.5를 그대로 준용을 했었습니다. 이를 그대로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주체적으로 이를 이제 발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화면은 미 경제 채널 CNBC 화면인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그로스 레이트 타겟 7.5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손실 없이 이 부분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다음 화면은 로이터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Focus on Reform and Leaner, Cleaner Growth, 이렇게 썼습니다. 개혁 정책을 계속 가져가면서 지속 가능하고 Cleaner Growth, 부패를 척결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겠다는 이런 포부가 현재 나와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물가관리 목표치는 올해 3.5로 가져가고, 소비 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1.5%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수출이 조금 막힐 수 있는 부분을 내수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보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금 인상은 다소 억제 기류를 가져간다라고 꼽았습니다. 이는 매우 희망적인 지표나 정책 기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도 그럴 것이 계속적으로 임금 상승이
중국의 제조업의 수익력 약화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의 임금 상승은 조금 억제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여러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양해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 마련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진단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둔화세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목요일이네요.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7.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영향력 확대가 커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본격적인 휴가철 돌입에 여행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종 대세 상승기의 진입의 가능성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을 7.5%로 동결하겠다고 리커찬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 확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중국 GDP 목표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에서는 목표치가 상당히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나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국 정부에 있어서 7.5% 비교적 시장에서 원했던 그런 답안을 제시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 증시라든가 선진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았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한 과열 양상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위안화에서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위안화가 10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갖고는 그 낙폭이 약간은 커지고 있다라는 거 상승세가 아닌 하락 전환에 대한 신호로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같이 그만큼 중국 경제의 국력이라든가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발표가 난 이후에 약간은 안도감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인지 중국 관련된 특히나 중국 기업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에 증시 분위기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종목군들 언급이 계속되면서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 밖에 중국 기업군들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 그동안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 급등 양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매개세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랬기 때문에 중국 수요 업종에 대한 낙폭과대 인식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약간은 좀 트렌드가 좀 변화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중국 관련된 수요 종목이라고 한다면 몇몇 업종군들이 부각이 되었고 또 새로운 업종군들이 부각이 되면서 기존의 수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춤한 모습 보이는데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중국 관련된 업종, 수혜 업종군들이 떠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강 금속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철강 금속, 조선 그리고 해운 관련된 업종군들이 반등세가 만약에 나오고 실질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1분기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수요 업종에 대한 움직임이 어디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장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장에서 전인대 수혜 업종으로 또 조선과 철강 업종들이 상승을 했는데 좀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단기 기술적 반등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종목으로 좀 언급해드리면은 두산인프라코 같은 종목 쪽으로가 최근에 매개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 중심의 연일 순매수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굴삭기 관련된 시장,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력이 상당히 오히려 악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부동산 경기에 대한 과열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은 중국 지역의 도시화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굴삭기 관련된 업체군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가셔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중국 관련된 수요 업종군들이 만약에 떠오른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심에는 철강, 금속, 조선보다는 약간의 이 기계 관련된 업종군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달력을 보니까 빨간 날 공휴일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웬만한 여행지는 다 매진이라고 하던데 이로 인해서 여행업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뜨고 있다고요. 네, 우선은 여행업종 사실 조용한 상승 흐름이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성수기라고 한다면 7월달 여름 휴가철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계절 내내 성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 휴일제 관련된 그런 기대감도 작용할 수가 있겠고, 또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는 거, 그만큼 시기적으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가 최대 성수기가 아닌 2분기부터 최대 성수기 돌의 기대감이 여행업종 쪽으로 지금 시점 작용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해외에 있어서 여행을 자제시킬 수 있는, 여행을 가기 꺼려하는 요인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반사능이라든가, 그리고 필리핀 자연재해, 태국 방정부 시위, 그리고 일본 내 반항 감정이 상당히 커지면서 위협감이 상당히 커졌는데, 그러한 것이 최근에 완화되면서 여행객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여행 관련된 업종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여행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인터파크, IAT 같은 종목군들이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관련된 티켓팅을 하는 그런 업체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행 수에 대한 어느 정도 증가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개선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사실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확연하게 실적 개선세가 나오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의 패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중국 수혜까지 겹친 조선업종 완만한 상승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증권업종의 분석만 놓고 봤을 때는 조선업종의 대대 상승을 좀 기대하는 움직임,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신조선 성과가 좀 많이 오르면서 그러한 것이 조선업종의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신호로 좀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선박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리고 규제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 선박에 있어서도 안전대책이 상당히 강구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강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경쟁력과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국내 조선소들에 대한 수주가 더욱더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이 실리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관련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LNG라든가 이런 관련된 해양 플랜트 산업,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선사 빅3 중에서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수주 모멘텀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이 증권업종의 좋은 분석 중에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조선업종의 대세 상승 진입기를 완전히 단정 지을 수 없다. 물론 시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그리고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은 주가 같은 경우도 작년도 연말에는 약간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 완전히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무조건 부각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유럽 쪽의 경기가 약간은 최근에 디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감 속에서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세 상승 흐름보다는 약간은 좀 관망하시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업종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어떻게 조선업종에 영향을 주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부진으로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 보였지만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등 최근에 뉴욕 증시 상승 랠리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도 상승했고 특히 코스닥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단 말이죠. 오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연중 최고치 경신했다라는 거 그만큼 관망 심리가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해외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무조건적인 2,000포인트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염두하는 것은 약간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전체적인 수급 추체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장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장세 흐름 당분간은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언급이 되면서 급등 양상 보이고 있지만은 실적보다는 성장성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집중될 수 있는 모멘텀 있는 종목 쪽으로 급등세 보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린 수급이 확실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대형주 장세의 흐름은 약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수급이 얼마만큼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사주고 또 대형주 중심으로 사주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 대형주 중심 장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몇몇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그러한 종목인데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어야 된다는 거, 어제장 장초반처럼 약간은 전체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와야지만이 지수가 0.5% 이상의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지수는 1970포인트 언저리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중소형주 전략에 있어서는 성장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망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급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 기계 산업이 발달되고 더욱더 복잡해짐에 따라갔고 소비자들에 대한 불만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서포트 같은 종목군들이 그러한 종목으로 언급되면서 최근에 급등 양상 보이고 있는데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각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 원격 제어 기능이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그와 관련된 제어 장치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쟁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알서포트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수준 모멘텀 더욱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급등 양상에 따른 5,500원대, 물론 이 거래일 전에 5,4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급등 양상 보였기 때문에 5,500원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중장기적인 전략이 아닌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문식 관련된 기능 및 원격 제어 기능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스마트 기계 산업에 있어서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HSBC 은행은 올해 금값이 실물수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온스당 1,350달러 수준인 금값은 올해 평균 1,292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금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흡수하고 있다는데 중국은 알수록 놀라운 것 같아요.
인구가 많잖아요. 네. 인구가 많고 그 금부치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그러니까 수요 쪽에서 사실은 많아야 네. 공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보면 당연히 수요가 많아야지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중국이나 인도가 이제 소비를 상당히 좀 많이 해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금값을 1292달러 선으로 제시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해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이유를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테이퍼링이 진행되면 안전자산 선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금리 인상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 선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보는 일단 현재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가가 만약 버블이 와도 해지 수단으로 금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도 금값 1350불까지도 갔던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은 1200불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밑에서 더 주워 담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200불은 아니다. 1290불대는 아니다. 적어도 1600불대 이상을 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뷰의 차이입니다. 이건 물론 개인적 소견이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1100불 후반 됐을 때 계속 여기는 매수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벌써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100불 이상 올라왔다라는 거.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벌써 추세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대를 벗어났다가 쌍바닥을 만들어 추세대 안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이 갈 수 있는 소지가 크죠. 특히 하락 파동이 26주가 되고 다시 또 26주 후에 바닥에 출혈을 하면서 이 출발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가격은 이 연장선, 요 수평 구간이나 요 수평까지 올라간다는 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값을 자꾸 낮게 잡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뭐 그들의만의 로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금값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자산 선호로 본다면 이제 뭐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버블이 난다든가 뭐 시장에 약간 불안 심리가 생기면 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장기 상승 국면에서 일시적인 흔들림이라도 보통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보통 이제 쌍봉이라든가 삼봉이 나와야 되는데 금 가격은 그게 안 나왔습니다. 외봉으로 무너졌죠. 주봉 상태를 보시면 외봉으로 무너졌다는 거. 그렇다면 결국은 한 번 더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과는 별개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김동석 이사님은 금값을 16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는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20개국을 비롯해 선진국 물가 상승률이 약세를 거듭하면서 범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균 물가 상승률 나라별로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증가했지만 일본, 독일, 브라질 등 떨어졌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은 결국 이제 디플레냐 인플레냐 이 싸움이 되죠. 만약에 인플레라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디플레라 그러면 당연히 그 금리 인하 쪽에나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 그 원유라든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물가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를 올리고 싶으면 에너지 가격 외에 다른 것을 산정을 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디플레는 아마 계속해서 우려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인플레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빼고 다른 걸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OECD에서도 나온 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상태의 산정방법으로 계속 간다면 디플레 우려가 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 암묵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약간 바꿔버리는 수가 바뀌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랜 기간 써온 방법이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본다면 결국 디플레 타개 방법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기가 살아나서 그 에너지 수요를 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경기가 살아나거나 에너지 수요를 늘릴 상황만큼 경기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아마도 셰일가스의 원인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디플레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그 정책이 또 나올 수 있느냐에 우리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다른 지표, 복합 PMI도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그 물가는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지금 시장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2.5와 3.5 사이가 돼야만이 금리 인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1.1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한 자료를 OECD에서는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플레 타격을 할 만한 정책이 나올지 또 내일 22 통화정책 회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올해 GDP 성장 목표치로 3년 연속 7.5%를 제시해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성장 둔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중국 성장이 7.7% 나왔죠. 사실은 정부가 몇 프로 이렇게 정하는 건 없습니다. 중국만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5%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성장과 개혁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의 지금 형태를 보면은 대출을 해주고, 여갈피로 다시 그 자금 유동성을 회수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시장이 이 폭발적 상승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양책이 거의 없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 어떻게 두 마리 토끼 잡느냐? 이건 딱 하나밖에 없죠. 환율. 환율 위안화 약세로 끌고 가면은 가능합니다. 위안화 약세로 해서 수출을 증가시키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 중국이 작년에 위안화가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7.7%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위안화가 지금보다도 좀 더 약세가 되면 저는 올해 오히려 8%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7.5%. 항상 중국은 굉장히 낮게 목표를 잡아놓고 목표를 높여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라든가 루커창이 세계 어떤 뭐 모임에 가면 뭐 7% 가능성, 우리는 충분히 7% 가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런 분을 얘기를 하다 결국은 7.7%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5라고 아예 그보다 높게 잡아버렸어요. 그 얘기는 결국 8%가 넘어갈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정책으로 새로운 걸 내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환율 조작에 의한 수출 증가. 수출이 증가되면 수입은 약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수출이 증가하는 것에 위안화 약세가 되면 엔화가 강세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엔화 강세가 되면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이 일본이 또 줄어들죠. 그만큼의 포인트를 누가 가져갑니까? 중국이 가져가거나 우리나라가 가져가는 거죠. 결국 위안화 약세는 우리한테는 아주 호재이다. 물론 우리나라 그 생산 기지가 중국에 있으면 약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안화 약세는 우리한테 굉장한 호재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성장 정책을 따로 짚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시장 뉴스에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을 약간 일부 희생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개혁이 흠집이 생기죠. 거기에서는 개혁의 희생을 나올 수 있지만, 그러한 정책이 아니라 그런다면, 지금처럼 통화를 풀어주고 유동성 공급, 유동성 다시 회복하고 기준금리가 아닌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그런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개혁은 드라이브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미리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무역 수지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중국은 위안화 약세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아주 최대의 기회가 다시 한번 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약세가 계속해서 된다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를 넘어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김동섭 이사님의 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저께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상승하지 않았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잘 가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약간 무너졌었지만 하루마다 다시 제자리를 확보해가는 그런 과정이 보였죠. 우리나라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주 좋은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가 이제 새로운 총재가 되는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주열 총재가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향후 통화 정책을 뭐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아마 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치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쪽에 반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방향성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절대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우선적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분이 뭐 중도적인 성향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매파라고 생각하는데 매파는 절대 중앙은행 총재가 되기 힘듭니다.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눌렀던 중앙은행 총재의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열 신임 총재 지명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머릿속에다 인식하고 총재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정부와 불협화음을 일시적으로라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제를 정부가 원하는 만큼 올릴 때까지만큼은 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추가적 완화를 아마 시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정부가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올라가면 그때쯤 되면 아마 강력한 매파로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아마도 주가는 계속해서 최소한 하락은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선임될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더 좋아질 것이고 또 우리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6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